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 발표를 맡게 된 정표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학회,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학회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학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유학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하고 이론적 고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비슷하니까 분석 1과 분석 2가 이제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판례 유형 분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절한 설문조사와 AHP 분석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물 자산의 74%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한데, 실무에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대표적으로 거래 전문가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서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증가율보다 사고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현상이 발견되죠. 자, 그래서 이런 중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결국에 적절한 방지 대책을 통해서 중개 사고를 방지하자,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선행 논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 그다음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계층 분석 이걸 통해서 하게 되고요. 자,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미 다 나눠드린 자료에 써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밑줄 쳐놓은 쪽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중개사고의 분류 자체를 제도적, 사회적, 기술적,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 그 다음에 법률적, 정치적, 기술적, 유통적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딱 항목별로 구분해 놓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개사고라고 하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중개 과정에서 알선이나 거래,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있는 분위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두 가지 측면을 착안해서 논문을 좀 확장시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중개사고의 개념에 그러면 실제 중개 행위를 하고 있는 중개사들이 있는 부익을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하나의 측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개라는 그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중개 계약, 그 다음에 물건 분석, 고객 분석, 그 다음에 중개 행위, 그 다음에 거래 계약의 체결 등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한 반면에,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로 흐름에 따라서 사고 유형을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한 그 과정별로 도출되는 사고 유형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고 방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같이 조합을 해서 방지 대책, 완화 대책을 제언하겠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전체 연구의 모형입니다. 그 자료에는 제가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진영 관계상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중개사고라는 밑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중개율의 고객 분석, 물건 분석 등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마다마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 중개사고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하위에 위험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행 논문을 통해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방지 대책, 중개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도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빈도수를 측정하고 쌍대 비교를 해서 결국에 저 위험 요소들의 빈도와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빈도를 종합해서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판례 유형과 빈도 분석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법원 법률 종합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금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은 안 되긴 하지만 이와 같이 학술 연구를 낸다거나 그런 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5년치
판례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분석을 한 거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의 흐름은 과정이자 어떤 그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펜으로 보시면 중개의 고객 분석 등등,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 이 위험 요소들을 도출하는 방법은 선행동문을 참고하기도 했고, 아니면 판례 검색 기준으로 중개 의뢰 그다음에 중개 사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 숫자들이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빨간 표시 지금 1, 2, 3등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빈도수를 따지자면 합심 다 포함하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37.4%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 의뢰 단계에서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 분석 단계에서 19.5%가 나왔는데요. 그 이미 선행 논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계약 이행 단계에서도 이것에 상응하는 그 단기 대책 방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계약 이행은 말 그대로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행을 완료해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이 표현대로 뭐 계약금만 지불한 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해약금 해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중도금액 뭐 수수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유형들인데요. 물론 계약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들이죠. 무효 취소나 해제 등으로 계약을 실효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다가 중개사한테, 그러니까 계약 공인중개사한테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논문에는 지문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문조사 일부 항목에 보면 중간에 그 계약이 실효되면 중개 수수료를 원칙상으로 법상으로 줘야 되는데 지역적 기반으로 오래 거기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를 미수하는 경우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이행 부분은 나중에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공제료나 보험 쪽으로 방안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중개 의뢰 단계. 자, 구두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건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쌍무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로식에 당연히 계약은 체결되죠. 근데 나중에 변심이나 그 다음에 너의 적극적인 중개가 있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다투어져서 결국엔 중개 의뢰 단계에서의 분쟁도 24%씩이나 되게 높게 나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물건 분석 단계인데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린 저 사안은 서면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중개 계약을 작성하면 분쟁의 소지가 적겠구나, 이런 방안이 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 분석은 물건 분석 단계는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본질적인 의무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도출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뭘 제가 조사를 했냐면 어느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흐름에서 어느 과정에서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험상 느끼는 직관적인 위험은 어느 과정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방지 방안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7, 8가지의 그 방지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떻게 뭐가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계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이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설문 부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최종 50부 정도쯤에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건 한 45부.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한 40개. 그래서 한 4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모집단이 너무 작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별로 좀 한번 나눠봤는데 그 설문의 대상들, 그래서 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이런 분포를 보인다. 주거용이 좀 많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항목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 논문에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느냐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위가 중개실무자 교육 강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 좀 개선해달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을 좀 고쳐달라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제 액수 상한이 세 번째였었고요. 마지막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구역. 이런 것들이 일단 순위가 랭크됐는데 요거 위주로 뒤에 개선안을 검토하려고 하고요. 약간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 집단 자체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눴는데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랑 7번 같은 경우죠.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나 공인중개사 조사 권한 강화. 그래서 비주거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두 개 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추측한데 비주거용이 오히려 관리의 필요성도 크고 액수 자체가 거액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저 제도를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첫 번째 강지 방안에서 중개 실무자 교육 강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전엔 더 부족했는데 2014년 6월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인하와 보완이 됐습니다. 빨간색 부분 정도가 보완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 잘 되어 있긴 있지만 그 반면에 대등하게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세무사의 사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변호사의 연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봤을 때 조금 규모가 크다면 공인중개사를 만나기보다는 보조원을 만나서 처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계약서 사인할 때만 어디선가 등장하는 그런 구조죠.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보조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단방에 1회 3-4시간 정도 교육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화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물건을 내놓으려면 말만, 얼굴 이미 아니까 말만 해서 여차저차 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중개계약서 자체를 아예 서면화시켜 놓으면 사후 분쟁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시스템을 보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이 사람만 중개를 할 수 있다가 그런 의미가 전속이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만 서면화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서면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판례 검색에서도 보면 중개의뢰 단계의 분쟁이 2위씩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설문조사에서. 따라서 서면화를 하는 게 좋은데,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토해안도에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그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나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추론이 돼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논문을 작성할 시점에 요번 한 7월쯤 됐었는데 그 3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3번은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등기의 공신력. 공신력이라고 하면 믿는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주라,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는 공시의 원칙은 준수하긴 하지만 공신의 원칙, 즉 만약에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나중에 추탈을 당할 수 있는, 그로부터 산 사람이 축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2004년 이후로 이제 등기 전산화가 계속 완료가 됐고 지금은 고도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논문에서 인용을 잠깐 하긴 했지만 실제 91등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0.003%, 0.03% 정도 됩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 그 당시에 제가 조사했던 무죄율의 10분의 1 정도, 대법원 선고, 형사사건 무죄율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공신력을 그냥 부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 공신력을 부여해야지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실제 부담이 덜하고 저 공적 장부만 그냥 보고 처리를 하면 그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장의 일원화 부분은 대장은 물적 상태를 표시하는 어떤 공적 장부인데 등기하고는 이혼화되어 있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그것을 어느 나라를 따라간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법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저걸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함께 통합을 하면 두 장짜리를 한 장짜리만 보는 편의가 있고 당사자는 물론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시 설명 의무, 설명 확인 의무도 좀 부담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의 개선입니다. 중개사의 업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목적물에 대한 거래가 있을 전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한테 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부분 집을 사는 게 아니면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공시가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임대차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등기부상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 항목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실제 중개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사한 사례로 선행 저당권이 있었을 때 그 선행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피담보 채권액 상한 액수 이하에서는 증감 변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 부동산 등기부에 그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중간에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피담보 채무 액수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저 비공시란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비공시란을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하는 게 중개사고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개사의 조사 권한 강화입니다. 4번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긴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는 이미 임차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상황에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상위에 있는 임대차는 등기부상 같은데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후행 임차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경매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권리 사고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대로 중개 사고로 이어지고 너 왜 제대로 설명 안 해주냐 그래서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저건 어디 공시는 안 돼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전입신고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격과 조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 당에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든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이건 전통적으로 중개사협회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체납사실 확인만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임대인 소유주가 체납이 많이 돼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뭐 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배당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실도 실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공제사업의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는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겠지만 1억 상한으로 소액골 등록은 3,400만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중개사고는 건수가 아닌 1년 총액으로 1억 정도 기업 공인중개사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만 공제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액수죠. 그래서 그 액수를 좀 늘리자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지역적 기반을 통해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효되더라도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중개 의뢰 단계, 중개 계약 단계에서도 중개 수수료 분량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위험들을 공제 제도, 공제 사업 등을 통해서 부조의 정신을 활용해서 그 공제 제도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입니다. 자, 요약은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중개사고가 있으니까 이런 중개사고를 적정히 방지해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기업 공인 중에다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지안으로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강화를 1순위로 해서 저런 순서가 나왔었어요.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풀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너무 국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표성이 부족해서 과연 그들의 그 쌍대 비교, 그들의 의견을 쌍대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찾는다고 찾긴 찾았지만 1심, 2심, 3심에서 중복되는 것을 다 걸러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검색 방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엔드와 엔드 수식으로 검색을 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아예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대표성을 가진 또 다른 좋은 논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준비한 논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의 이상진 교수입니다. 지금 김선 교수님이신가요? 네네. 김선 교수님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대학교 김성 교수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먹지 않고 딱 한 개만 뜯어먹고 다른 분들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판례 분석을 했는데 그 대책을 나오는데 판례 분석이 과연 무슨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중요도 분석도 했는데 그 중요도 분석이 결국 대책을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면 그 54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과연 그 고용인의 고용인의 불법이 그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카테고리를 할 때 보통 배타성과 포괄성을 얘기하는데 이 고용인의 불법 같은 거 여기 표 보시면 중개 의뢰 단계에서도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단계별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별할 일이 많은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대학교 정신규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부동산 중개 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 방지 방안 분석에 관한 연구를 이걸 부동산 중개 사고 유형 분석에 따른 사고 방지 대책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나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사고나 부동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이제 분석을 쭉 하셨는데 한 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기 이런 범죄가 한 5,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서 횡령 계획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고 그리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구분해 보면 범죄도 사고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키워드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전재환 교수입니다. 저도 한 1분만 중요한 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부동산 중개 사고에 대한 것은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유효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실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결여된 부분 같지 않은가.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거의 보면 이 오로 구두라는 계약은 거의 없고 서면으로 하는 계약이 많은데 이 구두에 대한 이 계약을 서면하자. 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력이 있을지 그리고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 강화도 실질적 실무 교육과는 상당히 결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신력에 대한 부분도 손해보상 정보제도를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기해서 손해배상을 정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전체적인 기로를 설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지 않은가 해서 좀 학문적으로는 좀 기여도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좋은 주제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김수입니다. 저도 시간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57페이지 분석 부분이고요. 57페이지 분석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발표를 할 때는 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설문 능력자의 기초 통계량 표라도 좀 간단하게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표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만으로 추론을 해서 지금 설문 응답자의 주거용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7명, 비주거용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중요도 통계치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얼추 맞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27명과 비주거용 13명이라고 하는 건 AHP 분석 통계 특성상 지금 2대1 비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중요도가 주거용 응답자 비율로 쏠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거용과 비주거용 전문가의 차이가 에스크로 3번 항목하고 7번 항목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2번 항목이 중개자 신고 교육 강화가 분명히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주거용 전문가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체 중요도에서도 좀 평균치보다 이제 상회한 비율로 나타나는 바람에 조금 통계 중요도 전체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분석을 하셨을 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주거용 전문가가 당연히 많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보호대학교 김재입니다. 발표자님께서도 인합이셔가지고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중개 사고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 연구자께서는 기존의 현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중개인이 입은 불이익이나 손해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개사고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명확하게 그 중개사고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법률적인 정의와 그 우리 학문적으로도 통용해서 쓰고 있는데 연구자께서 그 중개인이 입은 불이익과 관련된 것을 추가를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게 왜 이제 중개사고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관련 근거와 그런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중개사고에 대한 범위를 확장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판례 그 내용, 그 11,400건 그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많은 양의 판례를 분석을 하면서 그 유형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계약 이행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그 문제, 그로 인해서 그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사고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중개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개사고라고 하면 중개 주체인 그 중개사의 문제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 거래 당사자의 분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로 인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사고의 정의의 본질을 보면 그 중개사가 고의도로 과실로 피해를 입혀야 되는데 그게 상대방의 그 거래 객체가 되겠죠. 그 거래 당사자 간의 피해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그
기업 중개사가 받는 그 미수 위협 그 부분은 이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중개 사고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사고로 분류를 하면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 공제 사고라고 해서 중개업 협회에 등록된 공제 사고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그 공제 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그 손실을 그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그 공인중개사 본인의 미수 위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그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업 공인중개사, 소득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께서 제시한 중개실무자, 중개실무 전문가 이렇게 혼돈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각주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대지판대학교 한국입니다. 우리 앞 교수님이 많이 말해서 말이죠. 좀 드리겠습니다. 본학교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참 우리 학교가 좀 지적이 많죠. 그래서 내용 있는 부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발표자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논문 발표자가 대법원에 진입하 있고 판례를 통해서 연구 논문을 했다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읽어봤고 최근 중개업 시장에 이제 중개 사고가 많은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어떤 논문이다 이렇게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논문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논문 연구자가 논문 제출 기간이 바빴는지 아니면 중개업 시장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용어의 정리가 영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중개, 한 번은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 페이지도 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만 페이지 3페이지는 중간에는 중개인, 페이지 7 첫 줄에는 또 중개인, 개업공인중개사, 페이지 9 밑으로 들어가면 중개실무자 용어에 뜨여 있어요. 즉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 정식 용어를 비켜가지고 자꾸 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어디에서 자꾸 빠질게 하다 보니까 용어가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에 대한 사고라기보다는 중개업의 자체를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를 지게 됩니다. 아까 민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협의의 중개사고만 중개사고가 아닙니다. 관의의 중개사고가 더 큽니다. 관의의 중개사고로 들어가게 되면 성관주의 의무 681조에 따른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님들이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페이지 14에 보면 중개수수료. 지금 중개수수료의 용어도 없어졌습니다. 중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 조금 많이 바꾸시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통계자료의 미흡.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가 그룹이 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봤습니다만 46명의 중개사가 무슨 전문가 그룹입니까? 대한민국에 중개사가 9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6명의 자료를 갖고 이걸 데이터를 하고 또 연구 제출을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다시 제고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학회의 발전이고 본인의 논문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흑대학교 박정선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부 담당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상당히 주요하게 체크해봤고 또 현재 법원에 계시는 분이 부동산중개사 유형에 대한 이 논문을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일단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현재 지금 한계점이 지금 이 전문가 그룹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 좀 빼놓고 가장 많은 응시생들이 고객님의 시험입니다. 최근 28회 합격생 수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전문가 그룹을 사실 40명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개사들은요 자기가 주 업종별로 생산하는 게 다 틀립니다. 또 지역도 틀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 부동산이란 주거원 부동산과 토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전문가 섹션 보니까 주거 건축물은 52.5%, 토지는 5%, 약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상 결과가 틀리게 나오죠. 이런 결과로 사실상 논문을 완성해 간다면 정확도 높은 논문이 사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특히 공인중개사 법조교육에 한 4-5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교육 실시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좀 논문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의 6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판례 연구를 통해서 거래사고 유형 밝힌 것은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이 개선 방안 6가지를 추출할 때는 그리고 방안을 제시할 때는 표본이 40여 명밖에 안 돼서 6가지 방안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공인중개사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찌 이게 가장 좋은 개선 방안이라고 제시했는지 표본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 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법적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된 말로 향교육 교육처럼 어쩔 수 없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구체적해버리는 게 교육 방식과 교육 매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2014년 6월달부터 협회만 교육하지 말고 대학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슈퍼마켓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가 교육자원 다 제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학들이 부동산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가장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으나 현실은 지금 협회 가서 교육받는 게 한 87% 정도 대학교에서 10여 프로밖에 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론에서 우리 부동산 학회가 이 공인중개사 법적 의무 교육에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또 포괄적으로 관여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거의 강의식입니다. 강사를 불러다 강의식으로 교육하고 있고 지식 전달에는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좀 뒤져보면 나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육 비법 중에 액션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실러터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액션 러닝을 진행하면 현업하고 계신 분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중개 비법이라든가 직업 윤리라든가 이걸 잡아가면서 스스로 잡아가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액션 러닝 비법이 우리 법적 의무 교육에 도입될 수 있는 저희는 좋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첨예하게 아주 예민한 부분을 하니까 그걸 넣으셨는데 페이지로는 59초 첫 번째 줄입니다.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대여관리성을 실무수습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자라고 법 조문에 딱 한 줄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개업 전에 실무수습을 과정을 거치자라고 어떤 근거 하에서 입법에 지금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은 실무수습제도는 공인중개사와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실무수습제도를 쓰고 있는 게 지금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들은 실무 교육이 아니라 실무 수습 제도를 통해서 수습이 끝난 후에 이제 개업 부인이나 이제 소송이 되는데 우리는 로컬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실무 수습을 시키면 그 수습 교육을 받은 자가 어디 가서 개업을 하겠습니까? 호랑이 키우는 호랑이 새끼 키워서 내 집 앞에 가서 개업합니다. 내 경쟁자를 내가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이게 로컬성이 강하고 동네 장사다 보니까
그리고 고객 정보를 다 빼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테크닉을 배워서 나를 찌릅니다. 그런 실무수습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무수습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여기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된다면 다른 전문 자격사가 하고 있는 실무수습 교육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실무수습을 현장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학회에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법이 이미 있으니까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개 보조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고 많은 접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들은 물건 보여주고 물건 사는 확인서 작성하고 이러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고객 접견은 중개 보조원들이 하는데 지금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 보조원 4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한 몇천 명을 수료시험을 배출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인터넷 사이버로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인터넷 해놓고 틀린 거 입건하고 교육이 수료되거든요. 수료충들 집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토교통부로 만들어 놓은 이 교육 제도는 정말 다 폭넓게 그리고 깊이 그다음에 하이테크하게 좀 더 개선돼야 되는데 이 개선 방안은 우리 학회에서 많이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영산대학교 김영구입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문 주제 자체가 이제 중개 사고와 관련된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매체가 발달하면서 중개에 대한 유형도 사실 되게 가변화되고 있고요. 중개업 자체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중개 사고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개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본 것들은 이제 중개 과정별로 이제 사고 유형을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해보는 것을 좀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대안들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 각각의 대안들이 사실 상당히 이슈가 되는 굵직굵직한 대안들을 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대안들을 다 실행을 옮길 수 있느냐를 조금 검토를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개 과정별로 이제 중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분류를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 분석 결과에서도 보게 되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사고 유형 등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래를 이루어지는지 등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제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나름대로의 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는 걸 제가 모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기 뭐 법도 인용을 하긴 했지만, 다만 표현 자체가 너무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의 일반세계 가면 오히려 좀 너무 딱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전체 취지를 보면 법제도와 관련된 그다음에 실정법이 존재하는 부분을 용어를 혹시 좀 오류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법에서 쓰는 용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잘 반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욱 교수님께서 또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피고용의 책임이 왜 거기 들어가 있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피용인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는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편의상 넣겠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례를 검색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사판례입니다. 그래서 정신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 있는데 그걸 왜 반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는 이혼하게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하고 나서 속된 말로 감방에 보내고 나서 다시 민사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검색을 한다는 건 중복의 소지가 있죠. 한 건을 갖고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병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개선 방안에서 교육을 너무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교육이 1순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 모집단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지금 네가 싫고 안 싫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1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하 법정교육의 문제점, 새로운 강의 기법으로서 액션 정리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새겨드립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말씀들은 제가 축약해서 제 논문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